엠네브라는 단어는 트레저리 기업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이죠. 엠네브가 높을수록 그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에 비해 고평가받고 있다는 뜻이고, 1 이하로 거래되면 너무 저평가받고 있어서 일반주 발행을 통한 비트코인 매수를 할 수 없다. 보통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지표인데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기 트레저리 기업들의 각종 지표를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스트레티지 엠네브를 보여줄 때 무려 3가지의 엠네브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엠네브는 1이고 어떤 엠네브는 0.6에 불과하네요. 엠네브라는 건 공식적인 회계 지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엠네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이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이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유로 이렇게 다양한 엠네브 값이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재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엠네브 계산법은 크게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회사의 시총을 그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의 보유 가치로 나눈 값, 흔히들 베이직 엠네브라고 부르는 계산법인데, 이 계산법이 간단하지만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계산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마켓캡이 10억 불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 역시 10억 불입니다. 그럼 이 베이직 엠네브 계산법에 따르면 이 회사의 엠네브는 1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대출을 통해서 비트코인 10억 불 어치를 더 산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회사의 마켓캡은 그대로 10억 불이지만 비트코인 보유 가치는 기존 10억 불에서 20억 불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회사의 엠네브는 0.5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엠네브는 낮을수록 그 회사가 저평가받고 있다는 뜻인데, 어떤 회사가 돈을 빌려와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비트코인을 2배 더 샀는데 회사의 엠네브가 0.5로 줄어든다? 이 지표에만 의지하는 투자자가 보면 이 회사 엄청 저평가받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하게 되는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함정에 빠져드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계산법에는 트레저리 기업들이 빌려오는 돈, 전환사채, 우선주 이런 게 전혀 계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이티지처럼 다양한 레버리지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는 회사를 평가할 때 베이직 엠네브를 통해 평가하는 건 아주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 회사가 열심히 생각해서 만들어낸 전환사채, 우선주 이런 게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스트레이티지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사용하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회계 지표 중에 기업 가치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 회사의 시장 가치에 그 회사가 가진 각종 부채, 그리고 우선주의 발행 가치를 더하고 나서 그 회사가 가진 현금을 뺀 값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회사의 자본 구조 전체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엠네브 계산법이 바로 이 기업 가치를 그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로 나누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산한 엠네브를 EV 엠네브라고 합니다. 이 계산법은 회사가 가진 부채나 전환사채, 심지어 우선주 발행 가치까지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스트레티지 같은 회사를 평가할 때 나름 괜찮은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양한 회사들이 이 계산법을 본인들의 공식적인 엠네브 계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나 우선주는 그 회사의 자본 구조에서 일반주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엠네브 계산법은 그 사실을 무시한 채로 모두가 평등한 상태라는 가정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스트레티지를 예로 들면 이 회사가 가진 8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 이게 MSTR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스트레티지가 망하게 된다면 이 80만 개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에서 전환사채 원금을 다 갚고 거기에 우선주 발행량만큼의 원금을 다 갚고 그러고 나서 남은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MSTR 투자자들의 몫인 거죠. 이 EV 엠네브 계산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딱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법은 한 회사의 전환사채 투자자, 우선주 투자자, 일반주 투자자 모두가 평등하게 그 회사의 비트코인을 나눠 갖는다고 가정한다는 거죠. 물론 앞에서 본 베이직 엠네브보다는 훨씬 좋은 계산법이지만 이 계산법 역시 회사의 자본 구조가 평등하다라는 잘못된 가정을 한 상태에서 한 계산법이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자본 구조에서 가장 밑에 위치한 일반주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계산법이 이 CEB 엠네브라는 계산법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이트도 이 CEB 계산법을 처음 고안하신 분이 만든 사이트인데요. 이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회사의 시장 가치를 일반주 주주들 몫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로 나눈 거죠. 아까 제가 스트레티지의 예를 들면서 80만 개의 비트코인에서 전환사채,
그리고 우선주 발행 가치를 다 돌려주고 나서 남는 비트코인 보유 가치, 그게 일반주 투자자들의 몫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계산을 하는 거죠. 참고로 스트레이티지의 경우 그렇게 계산을 하면 대략 57만 개 정도가 일반주 투자자들의 몫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아까 EVMNEV 계산법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있죠. 이건 자본 구조가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계산에 포함했으니 일반주 투자자가 사용하기에 아주 유용한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로 최근 몇 달 들어서 이 계산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스트레티지 역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 계산법을 통해 엠네브를 계산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티지 대시보드에 나오는 엠네브는 이 새로운 CEB 엠네브 계산법을 따른 계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첫 번째 베이직 엠네브는 회사의 자본구조 자체를 생각하지 않은 계산법이고, EVMNEV는 회사의 자본구조를 염두에 두지만 그 자본구조가 평등하다는 잘못된 가정을 두고 하는 계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EB는 자본구조를 정확히 가정하고 하는 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엠네브 계산법을 통해 제가 투자 중인 회사들, 스트레티지, 스트라이브, 메타플래닛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면 스트라이브가 1.38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고, 스트레티지 0.99, 메타플래닛 0.79의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게 보입니다. 특히 스트라이브의 경우 이 새로운 엠네브 계산법에 따른 값과 EVMNEV의 값 차이가 꽤나 나는데 바로 이게 이 새로운 CEB 계산법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브의 경우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12억 불 정도 되는데 우선주의 발행 가치가 7억 8천만 불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가진 상당 부분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는 이 회사의 우선주, 세타 투자자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주 투자자들의 몫이 생각보다 적다는 점을 지적하는 CEB 엠네브 계산법을 사용하면 이 회사의 엠네브가 EV 엠네브보다 높게 잡히면서 일반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의 주식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투자자로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 그럼 무조건 이 엠네브 값이 낮은 회사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기업을 평가할 때 보통 더 빨리 성장하는 회사는 더 높은 멀티플을 받기 마련이고, 매출이 빠르게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회사들은 낮은 멀티플을 받기 마련이죠. 그거랑 비슷하게 스트라이브가 이 회사들 중에 가장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비싸니까 사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다시 트레저리 기업을 운영한다면 일반주 하나, 우선주 하나 이렇게 운영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그 모델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스트라이브라고 할 수 있죠. 이 회사는 대출받은 돈 이런 건 없고 심지어 발행한 전환사채 역시 없습니다. 지금 스트레이티지가 장기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딱 이건데 스트라이브는 이미 이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회사 규모 역시 작다 보니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거기에 가장 엠네브 고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 일반주 발행을 통해서 비트코인 매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단순히 엠네브가 높으니까 사면 안 되겠네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상대적인 고평가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엠네브가 낮은 회사는 무조건 사면 안 되냐? 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제가 투자 중인 또 다른 회사인 메타플래닛은 부채가 약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수준은 아니고 기관들을 상대로 약간의 우선주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브처럼 회사 규모가 작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진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제대로 된 우선주 운영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미국보다 보수적인 나라이다 보니까 규제 문제로 아직은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우선주 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실제로 스트레이티지나 스트라이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매수 규모가 올해 들어서 잦아들었고 그로 인해 시장이 가장 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하락장에서 우선주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지 못한다고 해서 회사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메타플래닛의 우선주가 결국은 승인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받고 있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과하게 저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XXI 혹은 나카모토 이런 회사들은 엠네브가 0.6대로 평가받을 만큼 회사들이 아주 안 좋은 선택들을 했고
그로 인해 이런 성적표로 평가받고 있지만 메타플래닛은 이렇게 저평가받을 정도로 회사 자체가 뭘 크게 잘못한 건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스트레티지라고 할 수 있죠. 스트레티지는 딱 엠네브 1로 평가받고 있는데 비트코인 하락장임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STLC의 발행이 한동안 멈춘 상태라는 걸 감안했을 때 적당한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엠네브가 낮다고 무조건 사고 엠네브가 높다고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그 회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거나 고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먼저 파악하고 본인이 그 이유가 타당한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